시간 광야입니다. 이현주 전 국회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국민의힘 정진석 비대위원장 명의로 여러 네. 방송국에 공문이 한 통 왔습니다. 우리 당을 대표한 사람이 아닌 사람, 이를테면 하여튼 좀 이상한 사람들은 부르지 마라. 그리고 앞으로 이상하지 않은 사람들을 우리가 부를 수 있게 해주겠다. 뭐 이런 공문이었고,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기에 장성철 씨란 분도 그렇고 이현주 전 의원을 염두에 두기도 했다. 뭐 이랬는데요. 이게 국민의힘과 장성철 씨가 소송까지 간다면서요? 글쎄요, 이제 뭐 그런 얘기들이 있던데요. 네. 그게 뭐 소송 누가 누구를 고소하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장성철 씨가 이거는 블랙리스트 아니냐, 네. 어떻게 공당에서 이렇게 할 수 있냐라고 어느 방송에 나와서 이야기를 하니까 이에 대해서 네. 국민의힘이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 뭐가 허위 사실이죠? 아니, 그건 제가 전 잘 모르겠는데. 아니면 블랙리스트라는 네. 것은 이제 법적 판단의 문제고 네. 주장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또 그런 주장을 할 만한 정황이고, 네. 예, 그럼 나중에 판결이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뭐 그게 무슨 허위사실 유포나 이런 명예훼손이 되지는 않죠. 그리고 그렇게 행동을 했잖아요, 자기들이. 네네. 그죠? 제가 볼 공문을 때는 방송국에 보낸 건 아마 처음인 그거 것 굉장히 같아요. 위험하죠. 네. 왜냐하면 일단 어떻더라도 그 개입하면 안 돼요. 네. 그 편성권이잖아요. 편집권이라고 그렇죠. 남의 하나요? 회사의 편성권. 네. 네. 그래서 뭐 이제 비공식적으로 뭐라고 해도 문제가 될 소지가 있거든요. 문제를 삼기 네, 시작하면.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 때인가 그 이정현 그 정무수석 때인가요? 네. 그때 무슨 방송국인지 뭐 언론사에다가 전화했다가 뭐 굉장히 혼난 적이 있잖아요. 무리가 돼가지고. 근데 그거를 이제 공식적으로 어쨌든 공당에서 문서를 보낸 거는 그거는 저는 나중에 문제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한국일보 기자 출신이잖아요. 그건 뭐 옛날 얘기니까요. 그럼 옛날 네. 정체성이 지금은 네네.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에 맞춰져 있겠죠. 네. 네. 근데 이제 본인이 그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에요. 아니 근데 그런 공문을 보내는 게 실제로 네. 얻는 것도 별로 없고. 아이 그럼요. 국민들이 기껏해야 봤을 때는 비난만 자초할 거라는 거를 그렇죠. 아무리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으로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도 당연히 알 거고. 아이 그럼요. 또 알아야만 당을 대표하죠.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라면 정말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네. 왜냐하면 국민의힘이 내세우는 가치가 자유잖아요. 자유. 네. 근데 이러한 행동은 어떤 자유를 침해하냐 헌법상에 이제 해당 언론사에 대해서는 언론사의 어떤 경영의 자유라든가 네네. 그다음에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죠. 그리고 만약에 뭐 그것이 특정인을 지목을 했다라면 그것을 명시적으로 지목하지 않았더라도 아까 뭐 이렇게 얘기 들어보니까 어쨌든 명시적으로 거론된 게 뭐 있다 없다 막 얘기들이 있잖아요. 여러 명 있죠. 네. 천하람 변호사, 네. 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네. 이현주 전 의원, 뭐 네. 장성철, 네. 글쎄 뭐 근데 이제 제가 알기로는 얘기가 딱 명시적으로 했는지 어떤지 제가 정확하게 확인은 안 되지만 공문상 이름은 없었습니다. 얘기들이 뒤에서 얘기가 나오는 건 이제 장성철 네, 그분이 소장 아주 얘기가 제일 집중적으로 많이 나오더라고요. 나오던데 네. 그렇게 했을 때 그분에 대해서 해당되는 사람에 대해서 양심의 자유라든가 그렇죠. 그분의 표현의 자유. 그렇죠. 표현의 자유나 이런 것들 자기 검열을 하게 하죠. 많은 사람들에게. 네네. 그리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거는 정말 인격을 침해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거잖아요. 너는 소위 말해서 마치 메카시즘 같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블랙리스트 네가 공산당이 아니라는 걸 너가 스스로 입증해라. 이런 식으로. 그래서 블랙리스트가 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블랙리스트라는 게 공문에 꼭 이름 명시하지 않아도요. 전후 사정으로 누군지 짐작할 수 있다든지 혹은 묵시적으로 또는 뒤에서 그냥 명시적으로 문서에는 안 썼다 하더라도 어떤 누가 뒤에서 은근히 얘기를 했다든지 언급을 했다든지 이러면요. 그럼 블랙리스트 확실히 되죠. 네네.
그래서 예전에도 뭐 어쨌든 혹자가 누군가가 국민의힘에 누가 또 장성철 소장을 명시적으로 언급했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네네. 그런 사건이 있었잖아요. 이런 것들이 쌓여서 저는 이게 나중에 정권 끝나고 나서 반드시 저는 블랙리스트 문제가 된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악순환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한 게 제가 페이스북에도 그런 걸 썼는데 네. 아니 블랙리스트로 다 문제돼서 탄핵당하고 그다음에 또 국정농단 수사를 받고 한 게 엊그제인데 네, 그리고 그렇죠. 그걸 수사한 게 윤석열 그럼요. 검사 아닙니까? 그런데 윤석열 정권에서 여당이 이렇게 하는 것은 대통령 욕보이는 거죠. 대통령 욕 보인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생각이 굉장히 짧은 거죠. 네. 만약에 대통령이 만약에 이런 식의 어떤 언지를 했다 하더라도 큰일 난다. 당신이 그러면 되느냐라고 네네. 딱 잘라서 얘기를 해야 될 여당이 그것을 더 앞장서서 한다. 이거는 뭐 제가 볼 때는 이분들이 도대체 역사 의식이 있는 건가?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럼 하나도 바뀌지 않았잖아? 탄핵된 이후에 네. 그렇게 반성한다고 무릎 꿇고 난리치고 우는 신용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다 쏘갔지 않아요? 그리고 이준석의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네. 어쨌든 당이 바뀌겠다 또 바뀔 것처럼 얼마나 대선 전에 그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이거를 지금 이렇게 행동을 하면 국민들을 속이는 것처럼 되는 거죠. 국민들을 깜빡 속는 거죠. 그러면 바뀐 게 하나도 없는 거죠. 뭘 반성했습니까? 성찰한 게 있습니까? 그러면? 근데 우리 사회가 전체주의 사회가 아니라 자유 사회라면 좀 다양한 목소리가 들려오는 게 자연스러운 거고 그중에 좀 듣기 싫은 얘기가 있어도 그러려니 하고 살아야 당연한 되잖아요. 거죠. 내 마음대로 할 수는 없으니까. 그리고 일단 네. 보수의 의미에 대해서도 저는 보수의 의미. 네. 좀 생각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보수가 뭐죠? 보수가? 우리나라에서 중요한 가치를 보수라고 지키는 거 하면 아닌가요? 헌법적 우리나라에서 가치? 보수에서 가장 강조한 게 자유잖아요. 네네. 그런데 그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를 서슴지 않고 한다. 라고 하면 그것은 그들이야말로 보수가 아닌 거죠. 네. 보수를 욕되게 하는 자들이죠. 가짜 보수들이고 네네. 참칭자들이고 어쩌면 우리나라가 옛날에는 이 보수가 워낙 이렇게 사회주의 또는 공산주의하고 대립하다 보니까 이러한 관계에서 보수 세력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일종의 사실은 권위주의 네네, 그렇죠. 세력이면서 그냥 반공만 하면 보수가 그렇죠. 되는 것처럼 반공 여기던 보수 또는 시절이 권위주의 있었죠. 세력이면서 그렇게 하면서 오히려 자유를 억압해온 시대가 있었죠. 네. 근데 그거는 정말 그때로 돌아가자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참 기가 막히죠. 네. 왜 이러지 정말? 그렇죠. 전체주의자들인데도 보수인 척하고 뭐 그런 것들이 많았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자기들은 그러면 권위주의 세력이다라고 인증하는 꼴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도 국민들이 그 정도도 모를까요? 그렇죠. 다 알고 계시죠. 네. 윤석열 대통령이 신년 인터뷰를 조선일보랑 했는데요. 단독 인터뷰였고요. 여러 가지 주목할 만한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그중에 하나 선거구제 개편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는데요. 이건 어떻게 보셔요? 저는 일단 의도 여하를 떠나서 네. 이거는 저는 환영합니다. 네. 일단은 중대 선거구제 환영. 네, 네. 그러니까 저는 중대 선거구제든 아니면 정당 명부식 비례제든 네네. 비례성을 확대하고 그다음에 유권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선택지를 넓히고 그다음에 양당의 승자 독식의 독점 구조를 깨는 이것이 시대에 맞다라고 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더 완벽하게 하려면 독일식 정당 명부제 이런 것도 있지만 우리 국민들이 아직까지는 이렇게 보면 비례대표제에 대한 인식이나 이런 공감대가 약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이제 그 대안으로 중대선거구제를 하되 저는 개인적으로는 대선거구제를 굉장히 많이 해버리면 네. 그것이 사실상은 굉장히 비례성이 높은 연동형 또는 정당 명부식 비례제하고 비슷한 효과를 가져온다고 그러면 보죠. 그냥 여긴 서울 중구 지역인데요. 네. 명동, 저동인데요.
그럼 대선거구제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종로구, 뭐 굉장히 많은 용산구, 선거구를 중구 합해서 정도. 거기서 그러니까 지금의 지역구 뭐 몇 개 정도로 합하는 거예요? 뭐 적어도 이제 5개 이상을 말하는 그래요? 거겠죠. 네. 그렇게 되면 그러면 국회의원을 5명을 동시에 뽑는 겁니까? 한 선거구에서? 그렇죠. 대선거구제. 네. 그러니까 이제 유권자는 그냥 많은 후보자 중에서 자기가 네. 원하는 사람을 찍으면 되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그 찍은 사람들을 순번대로 해서 아. 5등까지 뽑게 되겠죠. 만약 5명이라고 그러면은 하면. 양당이 될 가능성이 높겠고요. 일단은 그렇죠. 아니 그렇다 하더라도 국민의힘이 공천하고 네. 또 더불어민주당 뭐 민주당도 하겠지만 네네. 그러나 다른 3당 4당이 생길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죠. 그렇죠. 네. 네. 그거는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 얘기하는 게 2당만 가지고 자꾸 전제를 하는데 네네. 저는 시장이 개방되고 이게 시장이 개방되는 거예요. 네네, 정치 시장이 정치시장이. 개방이 네.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신인들도 음. 이제 당에 줄 서서 공천에 목매달지 않아도 자신들이 창당해서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네네. 그죠? 그래서 얼마든지 물론 첫 술에 배부르겠습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이 양당제 익숙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래도 2당이 많이 되겠죠. 그렇지만 조금씩 저는 굉장히 좋아질 것이다. 무소속도 좀 많이 나올 수 있겠고. 그럼요. 그래서 이제는 네. 어떻게 되냐면 지금은 보면 2당이요. 이렇게 양당 승자 독식이다 보니까 2당이 독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안 좋은 제품도 자기들이 그냥 내놓으면 사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진짜 좋은 제품이 있어도 예를 들면 민심에서 1등하는 후보가 있어도 그 후보 컷오프 되어버리면 끝이에요. 공천에서. 네네. 네. 지금은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선거구제가 넓어지고 이렇게 되면 아니 뭐 그렇게 되면 정말 억울하게 공천에서 탈락하면요. 무소속 나오면 유권자들이 뽑아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근데 지금까지는 1등만 됐었단 말이에요. 네네. 그래서 당의 공천을 받지 못하면 입성이 안 됐었는데 이제는 넓은 지역에서 그래도 3등이든 4등이든 가능성이 생기기 때문에 국민을 바라보고 정치를 하게 되는 거죠. 이제 중요한 건 당의 공천도 중요하지만 국민들이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당에서도 예를 들면 5명, 6명 뽑게 되면 당에서 2명, 3명씩 공천할 거 아닙니까? 복수 공천을 하겠네요. 네, 그렇게 하겠죠. 그럼 그중에서 누가 1등 할까요? 저는 가나다 이제 아마 국회의원 선거는 가나다를 못 붙일 거예요. 네. 웬만하면 그 정도 국회의원 나오는 사람들이 가나다 기호 붙이고 1, 2, 3번은 못 붙인다. 네. 네. 그러니까 기호 1, 2, 3은 붙여도 당은 네. 있어도 네네. 그 안에 마치 구의원 선거처럼 창피하게 네. 국회의원 나오는 사람들이 가나다 붙여서 줄 세워서 하는 건 웃기는 얘기죠. 네네. 그래서 아마 국회의원 선거는 가나다를 붙이지 않고 하지 않겠나 싶은데 그렇게 되면 그 3명이 나왔을 때 그 3명 중에서 가장 국민들한테 지지를 받는 사람이 1등을 하겠죠. 그 당 안에서도. 네. 꼭 공천을 받는다고 해서 그 순서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근데 한 사람을 딱 하는 거잖아요. 네.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뭐 여러 가지 기대 효과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이를테면 뭐 영호남으로 갈라져 있는 지역 패권 같은 경우도 균열이 좀 약해지겠죠. 네. 생기겠죠. 네. 그러니까 그럼요. 경상도에서도 민주당이 좀 되고 전라도에서도 국민의힘이 좀 그쵸. 되고 네. 그다음에 물론 뭐 처음부터 제3세 막 많이 되진 않더라도 조금씩 되고 또 그게 된다는 가능성이 생기기 때문에 거기 있는 다른 각자가 이제 희망이 생기는 거죠. 네. 그다음에 정의당부터 이제 소수 정당 원내에 진출하지 못한 정당에게도 서광이 비치고 그러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많은 당들이 생길 수 있어요. 환경과 관련된 생각, 당도 의석이 생길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뭐 정의당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지금 보수 같은 경우도 하나로 다 묶여져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권위주의 보수가 있고 자유주의 보수가 있고 보수도 여러 가지 또 중도 성향의 사람들도 있고 그렇지 네네.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굳이 당을 함께 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당을 따로 하다가 정책적으로 같을 때 정책 연대를 계속 같이 하면서 이럴 때는 이쪽 당하고 연대하고 저럴 땐 저쪽 당하고 연대를 해서 결국에는 국민들의 민심에 가장 부합하는 정책들이 실현되는 효과가 있죠. 그런데 대전광역시 같은 데 만약 가보면 거기는 국회의원이 대선거구지만 하나의 선거구가 되거나 아니면 뭐 적어도 2개가 되거나 뭐 이런 수준일 텐데. 네, 2개 정도 되지 않을까 대전 싶어요. 광역시장 뽑는 거 정도로 굉장히 인지도가 높은 사람들만의 잔치로 끝날 가능성은 없을까요?
아니 예를 들면 1등은 네.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죠. 아, 그렇지만 여러 명 뽑을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러면 1등은 그렇다 하더라도 2등, 3등, 4등은 다를 수 있고요. 저는 또 그게 옛날에 80년대에는 그런 말이 가능한데요. 네네. 요즘에는 온라인 디지털화가 돼가지고요. 그냥 순식간에 며칠 만에 유명인이 되는 시대 아닙니까? 뭐 그럴 네. 수도 있죠. 그래서 저는 뭐 그것이 그렇게 중요하진 않다. 그렇게 결정적이진 않다. 더군다나 그럼 소선거구제 하면 신인이 많이 등용된다? 누가 그렇게 그렇진 생각합니까? 않죠. 그건 절대 알겠습니다. 아니죠. 네. 그거는 공천권자가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을 등용하겠다라는 말이에요. 네. 굉장히 비겁한 얘기죠. 정규 방송 시간이 다 돼서 여기까지 하고요. 이현주 전 국회의원과의 인터뷰는 유튜브를 통해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서 오창익의 뉴스 공감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인터뷰 계속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유튜브로 보내드리는 오창익의 뉴스 공감입니다. 이현주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 나눠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하여튼 이현주입니다. 지금의 소선거구제보다 중대선거구제가 윤석열 대통령이 그 얘기를 꺼낸 의도야 뭐 잘 모른다 치더라도 네, 바람직해 보인다. 또는 지금의 패권적 기득권적 양당 구조의 균열도 낼 수 있고 더 네. 중요한 건 네. 국민들의 선택이 올곧게 반영될 수 있다. 그렇죠. 반영될 가능성이 비례적으로 더 높아진다. 반영되는 네. 거죠. 이제 사표 걱정 때문에 네. 내가 저 사람이 싫은데 그렇죠. 더 싫은 최선보다는 누군가가 뭐 있기 차, 때문에 뭐 이런 거. 네, 네. 이게 이번에 대선이 대표적이지 네,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두 개의 선택지만 내놓고 둘 중에서 억지로 뽑아라. 이런 선택을 강요받는 일이 좀 없어지는 그렇죠. 거죠. 사표가 되지 않으니 네. 적극적으로 나와 내가 원하는 맞는, 사람을 네. 이제 지지하면 되는 거고 네. 그래서 저는 이게 어떻게 결과적으로 되냐면 다양한 지금 현대사회 굉장히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양한 이해관계가 네, 있고요. 예를 들어서 자본가 노동자 하더라도 얼마나 그 안에도 다양한 이해관계가 그럼요. 있습니까? 근데 이런 것들이 지금은 어떻게 돼 있냐면 양당으로 딱 나뉘어져서 네. 너는 자본가냐 넌 노동자냐 뭐 이런 구도로 맨날 싸우는 거예요. 네. 그게 아니라 이 민생과 관련해서 다양한 이해관계들이 있는데 이걸 실무적으로 들여다보고 이걸 대안을 찾는 작업들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그런 식으로 서로 대립하고 구호만 외치다가 끝나는 정치가 계속 반복돼서 아무런 문제 해결이 안 되거든요. 의원님 말씀대로 그럼 선거구제를 개편하면 네. 그야말로 일거양득 정도가 아니라 뭐 얻을 게 되게 많아 보여요. 그리고 설레이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 돌아가는 게 저 민정당 때 했던 중선거구제처럼 하자는 건 아니잖아요. 좀 네. 더 넓게 네. 가자는 거니까. 네. 중선거구제로 해서 한 지역구에 2명 뽑아버리면 그거는 다시 그건 더 나빠질 나눠먹기처럼 수도 있고. 되는 네. 거니까 그러지는 그러니까. 않을 겁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하여튼 좋아 보이는데 실현 네. 가능성 이런 네. 측면에서 보면 일단 경기가 1년 조금 더 남았고요. 또 경기 룰을 정하는 건 누가 뭐래도 국회의원들 아닙니까? 네. 어떻게 논의가 전개될까요? 지금 제가 듣기로는 국회 내 정개특위에서는 네네. 여야 간에 상당히 의견이 많이 접근돼 있다 이렇게 그래요? 들었어요. 그리고 일단 기본적으로 이 비대성을 높이는 선거제 개혁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쭉 뭐 그게 뭐 연동형 비대였든 무슨 제도였든 어쨌든 민주당이나 이제 진보 진영이 주로 주장을 해왔고 보수 진영에서 미온적인 경우가 많았거든요. 네네. 그런데 대통령께서 얘기를 하는 바람에 어쨌든 국민의힘에서도 대놓고 반대를 못하는 분위기가 돼버린 그런데 거죠. 오늘 주호영 원내대표가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중대선거구제에 대해서 국회에서 의견 모으기가 쉽지 않다. 네. 또 하나 중요한 얘기. 내년 총선에 적용하는 것도 쉽지 않다. 네. 주호영 원내대표는 그래도 좀 뭐랄까 좀 신중한 성격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네. 분인데 이렇게 얘기하면 대통령하고는 결이 다른 얘기 아닌가요? 아니 그러니까 네. 나는 반대다라고는 말을 못 하고요. 네네. 그러니까 사실상은 안 그러니까 하겠다는 얘기로 하기 들리는데요. 싫은 느낌을 막 계속 주고 안 될 네네. 것 같은 느낌을 주면서 시간을 끄는 거죠. 네. 제가 볼 때는. 네. 그래서 결국 민주당도 별로 적극적이지 않고 그러니까 서로 상대를 핑계 대는 거죠. 네네. 서로. 서로 우리는 할 생각이 네네. 좀 있지만 저쪽에서 별로 그래서 반대가 많아가지고 좀 어렵다 이런 식으로. 근데 저는 이게 왜 그러냐면 당연하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기득권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현재 상황에 판이 흔들리면 어떻게 새로운 진입
그러니까 진입장벽을 딱 켜놓고 지금 독점을 딱 누리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요. 여기에 이 룰을 갖다가 개방을 해서 다른 경쟁자들이 들어오게 하자 이런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게 계산이 복잡한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될까? 누가 이길까도 예측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꼭 두 당만 있다고 가정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요즘에는 굉장히 시대가 빨리 변하기 때문에 옛날같이 그렇게 안 될 겁니다. 그러면 국민들도 많은 생각들을 할 거고요. 그래서 이러한 어떤 예측 불가능한 상황을 만들고 싶지 않은 거라서 이거 같은 경우는 결국 명분의 싸움으로 가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 혁신 작업 어느 뭐 작은 부처든 큰 부처든 또 뭐 지금 같은 경우도 선거구제 혁신 작업이잖아요. 네. 이런 경우는 이해 당사자들이 하는 게 아니라 그야말로 그렇습니다. 외부에서 누군가가 룰을 만들거나 하면 그리고 권고하는 방식. 네. 그래서 저는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대통령께서 던졌으니까 여야 간에 정개특위를 중심으로 해서 정개특위는 네. 구성원들이 다 국회의원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 정개특위는 그래도 굉장히 많이 모였어요. 네네. 지금. 그래서 어쨌든 정개특위하고 이런 여야 간에 적어도 자 이게 소선거구제에 이런 폐단이 있으니까 이걸 개혁을 하자. 그 방향에 대해서 우리가 동의를 한다. 이 정도만 모이면 그러면 저는 구체적인 선거구 획정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거는 전문가들하고 이렇게 다양한 어떤 공론의 어떤 위원회를 만들어서 그들한테 맡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지역 소멸 상황이잖아요. 네, 갈수록 네, 인구가 네. 줄어들어서 네. 선거구제를 어떻게 짜느냐에 따라서 지역은 정말 굉장히 민감해. 서울 사람들이야 뭐 그렇죠. 어디 붙은 뭐 중구가 종로에 붙든 용산구에 붙든 성동구에 붙든 크게 관심 안 가질지 모르지만 지역으로 가면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될 수도 그 시골 있고요. 같은 경우에는 인구 소멸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시골 이럴 수도 있어요. 이제 과도기적으로 네. 수도권하고 지방의 광역시 정도만 한다든지 아, 인구 그렇습니까? 100만 이상의 그래서 도시 중심으로 하고 예를 들어서 완전 시골 그러니까 뭐 군단이 네, 뭐 전남, 네, 뭐 네. 전북, 그다음에 뭐 경북, 뭐, 네. 경남, 경북 이런 데는 강원도 특히 네. 이런 데는 선거구를 조금 더 넓히더라도 그러니까 이게 완전하게 그렇게 중대 선거구제를 바로 할 수 있을까? 그런 건 있죠. 그래서 이제 그 경우에는 이제 협의를 하기 나름이죠. 제가 볼 때는 과도기적으로 일단 그렇게 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도 듭니다. 다만 이제 예를 들면 경남 같은 경우도 창원시라든지 인구 100만 이상의 네네. 도시 이런 데는 좀 다르겠죠. 네. 예. 뭐 그런 기준을 뭐 50만으로 할지 100만으로 할지 그거는 또 선거 획정에서 해야 되겠지만 네. 그래서 이제 그게 복합형이라고 하는데요. 아마 제가 볼 때 양당의 또 의석수에 대한 이해관계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민주당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이제 영남에 이제 한 40% 정도의 지지를 받는 곳들이 많기 때문에 네네. 영남에 있는 이제 후보자들이 굉장히 많이 반기는 걸로 알고 있고요. 국민의힘은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이 대통령의 중대선거구제 언급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또 전향적으로 평가하면서 두 가지인데 하나는 필요한 말씀을 했다. 그래서 반갑고 환영한다. 두 번째는 대통령이 드디어 뭔가를 해보겠다는 얘기들을 하기 시작했다. 저도 만약에 네. 이게 진심이라면요. 만약에 네, 그러니까 뭐 그 뒤에 대통령실 하는 거 보면 알겠죠. 네네. 근데 어쨌든 대통령께서 적어도 조금이라도 뭐 과도기적 장치라도 해가지고 조금이라도 낮게 가자 이런 생각을 진짜 하신다면 저는 그거에 대해서만큼 박수를 쳐주고 네네. 싶고요. 예를 들어서 아마 하시다 보니까 이 야당의 반대에 계속 벽에 부딪히는 거에 대해서 한계를 느끼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네. 드는데 이 어쨌든 비례성을 높여서 다당제로 가게 되면요. 어떤 당이든 어떤 한 당이 그러니까 막 전행을 하는 게 불가능해져요. 눈치 봐야 되는 다른 당들이 많아지잖아요. 네네. 그럼 이게 어떻게 되냐면 대통령 같은 경우도 아주 극단적으로 독선적인 거를 추진하게 되면 그때는
동의는 못 얻겠지만 대통령 때로는 이제 과반 가까운 또는 과반을 좀 넘는 이 정도 이제 그래도 상당히 국민들이 동의하는 정책들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민주당이 예를 들어서 막 결사 반대해도 다른 당의 동의를 얻어서 연대해서 갈 수도 있는 거고요. 반대로 민주당 입장에서 정말 이거는 국민들의 한 과반 이상이 다 반대를 해요. 예를 들어 이상민 장관 이런 문제. 이런 경우에는 아마 이태원 참사 문제라든지 이런 거는 국민의힘에서 계속 반대해도 전체적으로 다른 당들의 연대와 지지를 이끌어내서 갈 수 있는 거죠. 그럼 그렇게 되면 국민들이 당 하나가 자기들만 반대를 계속하고 있어요. 그러면 국민들이 지지를 안 합니다. 다음 그거는. 선거 때 심판받고 도태될 가능성이 커지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럼 일단 선거구제를 그렇게 개편하면 단독 과반하는 정당은 거의 생길 없어진다고 가능성이 봐야죠. 없겠네요. 네. 네. 그러니까 오히려 연합을 해야 뭔가를 이루어낼 수 있는. 근데 그 연합의 대상들은 또 다양해지기 때문에 네. 지금 국민의힘 이제 윤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민주당 동의를 못 받으면 아무것도 못 하는데 그 경우에는 그래도 다른 당들의 동의를 좀 받으면 그래도 뭔가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본인이 얼마나 합리적인 대안을 내놓느냐에 따라 달려 있는데 지금은 어떻게 돼 있냐면 두 당이요 서로가 무조건 상대가 하는 거는 거의 동의를 안 해주거든요. 네. 네. 윤석열 대통령의 장점은 뭐 국회의원 경험이 없다는 것도 있지만 지금 와서 생각하면 더 큰 장점은 앞으로 국회의원 할 가능성은 없는 거 아닙니까? 뭐 사실은 대통령 했는데 뭘 또 정치를 그렇죠? 더 그러니까 하겠습니까? 국회의원 5년 할 하고 건 끝나는 아니잖아요. 거죠. 네. 그렇죠? 그러니 선거구제 개편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이해 없이 자기 하실 이해가 수도 걸리지 있는 않고. 거죠. 네. 네. 그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에서는 반대하는 네. 사람도 있겠죠. 본인의 어떤 그 측근들 중에서. 네. 그렇지만 그 측근들이 뭔가 그 평생을 동고동락해온 동지들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부담이 훨씬 덜하겠죠. 네. 오히려 역사 속에서 내가 저는 적어도 뭐 호불호가 있고 저도 비판을 많이 하지만 그래도 뭔가 이런 면에서라도 진일보를 이룬다면 그것만으로도 저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원님하고 똑같이 네. 대통령이 이해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네. 국회를 경험하지 않았다는 게 오히려 장점이 돼서 네. 선거구제 개편에 좀 역량을 기울이면 좋겠다 이런 바람으로 그게 또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번 예산안 통과 과정에서 할 수 있는 게 사실 아무것도 없더라라는 그렇죠. 벽을 느꼈고 네. 그러면 그럴수록 지금의 구도에서는 민주당하고 좀 협력을 해야 되잖아요. 네. 밥도 사주고 그래야 되는데 그럴 가능성은 또 없어 보여요. 그런 얘기를 하지도 않고. 네. 그러니까 민주당의 이제 그분의 특징이 보면 뭐 누가 싫으면 절대 말도 안 하고 이제 비행기도 안 태우고 이러시는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호불호가 너무 분명하고 그다음에 또 특히 이제 검찰의 세계관 이런 게 있는 거죠. 근데 정치라는 것은 사실은 어제 오늘의 친구가 되기도 네. 하고 우리가 어떤 국민을 위해서 필요한 정책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정말 보기 싫은 사람한테라도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면이 이제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 정치인으로서의 어떤 뭐가 더 중요하냐. 나의 감정과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설사 상대가 자기가 인정하기 싫은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뭘 통과를 시키고 뭘 관철시켜서 국민들한테 어떻게 이롭게 할 거냐.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역구 의원들의 지역구 활동이 중요할 수도 있겠습니다. 실제로 필드에 나가면 정치인들이 네. 싫은 것도 좀 해야 되잖아요. 인사도 열심히 해야 되고 그렇죠. 뭐 쫓아다니고 네. 뭐 어떤 분들 보면 뭐 시즌 때 싫은 얘기도 들어야 체육대회를 뭐 하루에 5번 6번도 가야 되고 네. 뭐 막걸리 주면 다 받아 마셔야 되고. 근데 저는 또 이게 소선거구제의 또 폐악 중에 폐단 중에 하나가 우리가 지금 아까도 뭐 보니까 그 군사 합의 얘기도 네네. 하고 지금 우리나라에 닥쳐 있는 경제 문제, 경제 위기 문제 얼마나 많은 또 국제 질서의 전환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국회의원 하면 국가 지도자들이잖아요. 네. 언제든지 또 대통령 선거도 나갈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그래도 적어도 정말 나라를 위한 고민들을 해야 되는데 지역구도 큰 틀에서 어떤 우리가 지역의 현안들은 고민해야 되지만 네네.
이 지방의원들하고 똑같은 수준으로 지금 보면 지금 소선구제 하다 보니까 광역의원들하고 거의 차이가 안 나거든요. 국회의원의 역할이라는 게. 그러니까 국회에 있다가도 지역구에 무슨 행사 있거나 사람들 만나야 되거나 경조사 챙기기 위해서 지역구를 불이 나게 들락날락. 너무 심하게 그게 때로는 필요하지만 네. 그것도 이제 미국이라든가 우리가 다른 나라에 이제 좀 선거가 큰 데를 보면 네네. 지역구 구민들을 만나지만 좀 거시적 얘기를 주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의제를 가지고 만난다. 그렇죠. 그래서 네네. 토론을 하고 네. 우리나라가 어떻게 가야 되냐 또는 경제가 어떻게 되냐 경제 정책에 대해서 예를 들면 뭐 이런저런 세금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듣는다는 이렇게 하지 네. 뭐 예를 들어서 누구네 집에 뭐 숟가락이 몇 개다 이런 거는 국회의원에 할 근데 일이 아닌 지역구 거죠. 활동을 해보시면 실제로 네. 지금도 그렇고 무슨 관변단체나 하여튼 지역단체들이 많잖아요. 네. 굉장히. 그런데 무슨 행사 대표 취임식이 있다 뭐 이럴 때 안 가면 네. 욕을 하겠죠? 이제 왜 얼굴이 안 보이냐. 근데 이제 그거는 사실 요즘에 젊은 사람은 좀 덜해요. 네네. 예. 오히려 자꾸 보이면 젊은 사람들 중에서는 저 사람은 뭐 도대체 정치한다는 일은 안 하고, 사람이 네, 여기서 여기서 지금 우리한테 얼굴 도장 찍으려고만 네네. 하냐. 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유권자의 근데 그 태도네요. 이제 네. 유권자들이 수준이 좀 높으면 네네. 그런데 아직까지는 이제 어르신들이 이제 옛날 정치에 익숙하신 네네. 분들은 꼭 그렇지는 않거든요. 저는 선거구가 커지고 지역이 넓어지면요. 그런 요구사항도 줄어들고요. 그렇겠네요. 네, 네. 그리고 이제 경쟁을 하는데 뭘로 경쟁을 하게 되냐. 결국에는 좀 더 큰 이슈를 가지고 국회의원 후보자들이 경쟁하게 되는 거죠. 그게 저는 맞다고 보고요. 국회의원은 나란 일 하고 그렇죠. 그리고 지역 일은 지역의원들에게 맡기고 하잖아요.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지방단체장에게 있어요. 맡기고 그리고 작은 지역구를 국회의원이 꽉 쥐고 있으면요.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지방의원들을 노예처럼 부리게 돼요. 그렇죠. 네. 근데 지역이 커지면요. 그게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네. 통제력이 그렇게 세지 않아지거든요. 그렇겠네요. 말 잘 안 듣겠네요. 네. 왜냐하면 국회의원은 지방의원. 그렇죠. 뭐, 지방의원도 자기의 그 경쟁력으로 살아남는 시대가 되는 거죠. 네. 공천을 무조건 그 사람이 지명하면 다 되는 공천을 이제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 지난번 지방선거에서 단체장들 공천 주고 또 당선될 때 보면 지역에서 이력이나 경력이 중요하지 않고 지역구 국회의원하고의 관계나 그렇죠. 잘 이번에 보여서 됐다. 용산도 용산이요. 좀 용산 역량이 부족해 구청장 보이지 되신 않습니까? 그렇죠. 그 전에 이력이 전전번 구의원만 하셨던 분이어가지고 그렇죠. 그런 네. 복잡한 구에 수장을 하기에는 그죠? 그렇죠. 보면 시의원도 대응하는 하고 뭐 것도 이렇게, 그렇고 네네. 발언하는 것도 보면 어떻게 저런 사람이 구청장을 하지? 싶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근데 이게 가능하거든요. 소선거구제에서는. 그렇죠. 예, 근데 이게 넓어지면 여러 국회의원들이 여러 지역구를 같이 관할하게 되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게 되면 거기에 자기 당에서 지방의원을 공천한다고 하더라도 한 사람이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경기도 광명의 지역구이신 적이 있죠? 네. 그럴 때 그 당의 경기도지사를 내 마음대로 시키는 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죠. 그렇죠. 한번 네. 왜냐하면 여러 의원들이 여럿 있을 테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네. 제가 말씀드린 건 예를 들어서 광명에 네. 뭐 구의원이 네. 구의원이 아니 시의원이죠. 네. 시의원. 그럼 시니까 그러면 기초의원이 시의원이 있는데 그게 국회의원 선거구 안에 있잖아요. 네네. 그럼 사실은 그 국회의원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시장, 여지들이 있는 거죠. 시의원, 뭐 도의원까지는 마음대로 하지만 네. 도지사는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못하잖아요. 것과 그거하고 같은 비슷한 이치네요. 거죠. 네네.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 광명에서만 뽑는 게 광명, 시흥, 안양 뭐 이런 데 다 합해가지고 여러 명이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경계가 불분명하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지방의원들의 공천 문제도 한 사람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지역의 시의원의 공천에 관여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 또 있을 수도 네네. 있고 그 합의가 사람에게만 돼야 되잖아요. 잘 보인다고 되는 건 결국에는 아니고. 경선할 가능성이 되게 많고 경쟁할 가능성이 많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돼요. 다른 걸 다 떠나서 유권자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결국에는 첫 번째 우리가 민생에 대해서 논의를 머리 맞대고 하는 정치를
가야 되는데 극단적인 양극단의 싸움만 계속하는 이걸 어떻게 없앨 거냐. 네. 결국에는 어쨌든 다당제의 첫 발을 디뎌야 된다. 그게 비례대표제가 되든 중대선거구제가 되든. 그리고 또 하나는 어쨌든 우리가 자유시장 경제 좋아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거는 물건을 골라서 쓸 수 있다. 경쟁이 독점이 아니라 네. 경쟁이기 때문에 공산주의의 문제를 계속 삼는 이유가 뭡니까? 그거는 국가가 혼자 다 독점해서 하기 때문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국민들한테 유권자한테 선택권 넓혀줘야 되는데 그 선택권을 넓히는 거는 결국 지역을 넓히고 당도 여러 당이 나와서 경쟁해서 내가 원하는 당을 선택하게 하고 사람도 여러 사람이 나와서 내가 그중에 원하는 사람을 선택하게 하는 게 유권자를 위한 것이지 지금처럼 자기 거 딱 쥐고는 한 번 그냥 들어가면 절대 안 넣는 거 네네.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식의 지금 기득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의 국회의원들 현역들이 반대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한 심판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오늘 뭐 저희가 사전에 질문지 드려서 아시겠지만 굉장히 많은 주제를 다뤄야 하는데 새해이고 그래서 좀 희망이랄까 바람. 지금 이현주 의원 말씀하신 거는 우리가 드디어 이제 국민 주권의 시대로 가자. 시민 주권. 네. 정치인들만의 정치가 네. 아니라 네. 그러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뜻이 제대로 반영되는 선거구제를 가져야 되고 그런 면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새해 인터뷰는 의미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 의미가 어떻게 살아나는지 또 국민들이 관심 가지고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현주 전 의원과의 인터뷰였습니다.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